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제가 내세우는 것, 외치는 것, 갈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직면하자 맞서자, 뭐 이러한 자세를 이 책들에서 얻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저는 잘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싶고요. 다만 잘 사는 게 물론 당연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곳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여유롭게 살고 싶죠. 그것도 잘 사는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잘 사는 방법은 정말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뭐 윤회가 없다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거 낭비할 수 없잖아요. 이 삶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삶을 그닥 나중에 결국 큰 의미 없는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마치 말들을 어떤 곳에 뛰게 하려면 말이죠. 말의 눈 옆에 가리개를 댑니다. 그렇죠? 옆을 보지 못, 좌우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과거에는 그 말 앞에 낚싯대처럼 줄을 매달아서 당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말은 자기 눈앞에 있는 당근이 자기에게 올 거라 생각하고 계속 달리는 거죠. 내 삶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까? 이 유한한 생의 끝은 무엇일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착하게 잘 살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많은 갈등을 거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친한 아주 착한 저 불교 믿는 저 친구는 극락에 가나? 그러면 우리는 못 만나나? 아니면 천국에서도 극락과 천국 사이에 버스나 비행기나 이런 게 있나? 그 신부님한테 또 신학대학 그 학생들이 또 오셔서 교생들처럼 가르쳐주는 그분들에게 한번 자꾸 물어봤어요. 첫째,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있단다. 둘째, 그러면 나쁜 짓 좀 하는 신자와 그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일 많이 한 비신자, 무신론자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 녀석.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건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문제가 아니지.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아까 제가 드렸던 거예요.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저 하늘의 어느 영역에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의 어느 영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그런 부분도 따로 있고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따르고 존경했던 신부님이나 또 신학대학 학생, 형들은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겐 아직 신앙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신의 뜻을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려 하지 말아라. 인간의 논리로 지나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그건 호기심 많고 또 의심도 많았던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사실은 반발감이 많이 드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잖아요. 그 신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종교를 버렸습니다. 저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제게 그 혼란과 갈등과 의문,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고 왜 사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거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면 어떻게 살면 천국에 가나에 대한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게 다 뻥이라면
전부가 다 뻥이고 천국도 없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소진되는 이후에 그냥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착하게 살고 뭐하러 남에게 양보하고 있는 동안 최대한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그렇죠?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잘 살면 되지. 천국의 열쇠가 물론 모든 답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열쇠를 해답 그 자체보다는 해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신부님이 살고 있는 모습, 그분과 같은 동료고 친구이지만 그 천주교 내에서의 권력을 탐하던 다른 신부님이 사는 삶의 궤적, 그 둘의 비교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이라는 것의 의미,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왜 우리가 신념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주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제 삶의 방향을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름, 그리고 이웃과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그런, 물론 다 실천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고 결국 삶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접근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이청준 선생님의 당신들의 천국, 이 책은 참 아픈 책입니다. 아프죠. 아프기도 하고 이청준 선생님도 돌아가셨고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실제 있었던 그 한센시병, 우리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부르며 오해하고 박해하고 천시했던 분들, 전염이 된다는 오해 때문에 그분들이 사시던 동네에서 다들 쫓겨나셨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버티던 분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집단 살해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센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비극인데요. 그분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분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록도라는 그 섬에 다 이주하셔서 또는 강제로 수용되어서 집단으로 살게 되신 거죠. 이 당신들의 천국은 그 섬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섬에 부임해온 원장,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의 원장이죠. 병원의 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섬의 왕이죠. 군주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분들은 올 때마다 아주 거창한 공약을 내밉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겠다.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오는 분들마다 임기 마치고 떠날 때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요. 그분들의 업적이 비석으로 남겨지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희망을 가져요. 야, 저분의 말 들으니까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소원, 수건들이 다 풀어질 것 같아. 우리가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공사장에 어려운 일,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다리가 부러져도 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곳이 있으리라는 희망하에서 중노동에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1대 원장, 2대 원장, 3대 원장 지나가면서 냉소주의로 바뀌게 되죠. 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자기의 동상을, 자기의 우상을, 자기의 비석을 남기기 위해서고 실제로 올리기 위해서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지. 우리는 이용당할 뿐이야. 이런 냉소주의가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다 진심으로 함께 일해보자. 이분들의 경계와 의심을 뚫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던 분들. 그분이 마지막 다리를 놓아서라도 육지와 이 섬 간에 그 경계와 벽을 없애겠다. 이분들은 고립된 게 아니다. 언제든지 다닐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다리를 놓는 그 작업에 수많은 이 환우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다에 다리를 놓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마저 결국 수포로 돌아갈 때 결국
약속했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희생하더라도 같이 일구자라고 했던 그 천국은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었지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가난에서 이겨내고 전쟁에 참화해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섰고요. 그 과정에는 어린 여공들, 학교도 안 가고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의 참 땀과 눈물과 피가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 또 농부들, 백성들, 국민들, 민중들, 민초들의 헌신과 피와 땀들이 경부고속도로, KTX, 철도, 빌딩들, 그리고 기반시설, 산업 이런 것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 좋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똑같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잃고 자유를 헌납했던 그분들,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현재의 부와 영화와 풍요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야, 당신들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저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커다란 고민거리였습니다.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나의 성공, 나의 명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내가 성공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지,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했죠. 그런데 거리에서는 데모가 진행되고 친구들은 사회 변혁을 외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높이 올라가면 되는 건 아닐까? 높이 올라가서 잘하면 되지. 그 이면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비판하고 불신하고 경계하고 투쟁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렇죠? 이러한 우리가 가진 아픔들, 아무리 우리 경제 수준이 좀 높아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갈등이 남아있는 이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 한 권이 모든 답을 주진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거리는 던져줍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바꾸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하게 해주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은 그런 책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책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네요.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실 저는 처음에 정말 연애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참 예쁜 여자친구, 꼭 뭐 미모 이런 걸 떠나서 아주 사랑스럽게 예쁘게 사랑을 잘하고 만나고 있는데 저는 늘 혼자였고요. 뭐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만나서 말 주변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는 무슨 뭐 사회 얘기, 뭐 세계 평화 얘기 뭐 이런 거 하고 앉았으니 따분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잘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바람둥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다 그 당시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사랑의 기술. 이것이다 바로. 근데 웬걸?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대단히 따분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심리학자이고 사회철학자인데요. L.A. 프롬이. 결국 인간과 삶과 세상에 대한 책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랑이란 건 빠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특정 대상에게 난 너에게 I fall in love with you 뭐 이런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난 너에게 빠졌어. 이건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환상을 가지고 있죠. 핑크빛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아주 알콩달콩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마저 던질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데 실제로 저도 결혼 20년째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 튀던 불꽃, 이 여성만을 바라보면서 이 여성이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이 여성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딱 결혼한 이후에 다른 여성들이 눈에 보이는, 내가 미쳤나? 내가 나쁜가? 그렇죠? 사랑이란 거는
사실은 신기루 같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에로스 같은 사랑. 저는 지금 20년째 제 아내와 알콩달콩 사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아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대학 때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었던 그 힘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인격 전체를 던지는 절제와 용기, 그리고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이 모두 총화된 사람의 사는 행위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게. 그럼 결혼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은 그런 막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는 그런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자 같이 마음 맺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이해와 그리고 용기와 배려와 관계다 이거죠. 정확하게 이것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엔 그러시다가 좀 지나고 나서 왜 그래? 너무 지나치지 않아? 우리 좀 살자. 경제 좀 돌아가자. 그만 좀 해. 이런 태도를 보이십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차원에서 그걸 해석하자면 이건 사랑 능력의 차이다라는 거죠. 에리 프롬은 사랑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기술이라고 보죠. 그래서 길러질 수 있고 길러져야 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가장 사랑 능력, 예를 들어 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4번째 벌써 우승을 했죠. 박한희, 최태인, 이승엽, 임창용, 나바로, 이 사람들의 능력,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을 제가 깔봐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한들 그 능력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연 사랑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분은 누굴까요? 자기의 원수마저 사랑했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부처님, 자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 그럼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저는 연쇄살인범을 사랑해야만 진정한 프로파일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란 것은 연쇄살인범을 정말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도록 하지만 그들이 가능하다면 자기 잘못을 좀 깨달았으면, 그래서 그들이 잘못 살아왔음을 느끼고 앞으로 기회가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나머지 기회에서라도 자기의 삶은 이제부터라도 사랑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알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준 책인데요.